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재밌는 차죠. BMW M2 컴페티션. 컴페티션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게 되면 뭔가 기본형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출력이나 서스펜션이나 기타 여러 가지들이 좀 업그레이드 되면 또는 또 FL, 페이스리프트가 될 때 나오기도 하죠. M 버전에서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는데 가장 극강의 멋있는 뭐 GTS라든가 뭐 CS라든가 그런 게 있고 M3든 M4든 CS와 GTS 버전이 따로 있죠. 가격도 무지 비싸고 워터 인터젯이라는 워터젯인가 뭔가 그런 시스템까지 들어가는데 컴피티션도 일반 M2보다는 많이 바뀌어요. 제가 모트라인에 근무할 당시에 BMW M2 일반 모델을 리뷰를 진행했었죠. 그 리뷰를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차를 그렇게 많이 칭찬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와서 이 차를 타보면 나는 그 차가 더 재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종종 합니다. M2는 사실 그 M3의 저렴이 버전이죠. 작은 차체에 더 운전에 재미를 주기 위해 만든 거고 기존에 있었던 M2 대비 엔진과 그 다음에 동력 계통에서는 이제 주로 엔진이 바뀌었고 미션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휠이라든가 브레이크 세팅 그 다음에 에어로다이나믹 관련 이런 것들이 바뀐 게 이제 일반적인 그 소비자들한테 BMW 측에서 주장하는 바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바뀐 거는 환경 규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부분이 주도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은 BMW에서 주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 엔진은 기존의 M2에 들어갔던 싱글 터빈 그 엔진은 사실 제가 그 당시에 리뷰할 때 M3나 M4에 비해서 엔진이 너무 재미가 없다. 너무 저렴하게 되고 디튠이 된 부분이 좋지 않다 그랬는데 얘에 와서는 M4와 M3가 쓰는 트윈 터보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S55라는 아마 엔진 형식인 것 같은데 M3, M4는 450마력대를 마크하는데 얘는 411마력이에요. 하지만 토크는 같습니다. 토크는 같고 마력만 적어진 거고 차대의 어떤 지오메트리 특성이 바뀌었고 무게 배분이 살짝 다르죠. 휠베이스가 짧으니까. 그리고 M4나 M3에 비해서 아무래도 차값이 저렴하다 보니까 알루미늄 소재가 대거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걸 달아놓은 이유가 있죠. 보통 M들이 본넷 후드를 스틸을 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무거운데 전체적인 무게중심을 낮춰야 되는 M의 생명에 있어서 본넷을 스틸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본넷이 스틸이죠. 차대를 어디를 찍으나 스틸, 안에도 스틸, 여기 옆면도 스틸, 휀다도 스틸입니다. 스틸이에요. 휠하우스도 스틸입니다. 그 다음에 골격으로 이어지는 부분 다 스틸이에요. 전방 추돌 사고에서 옵셋 충돌, 요새 다 여기를 이렇게 기역자로 많이 꺾죠. 여기서 들어오는 거를 1차적으로 얘가 막아줘야 되니까 2차로 쇼바가 꽂히는 여기 휠 하우스 부분 1차, 2차 여기가 붕괴되면 이제 저쪽에서 먹어주는 건데 여기로 나가는 보강제도 다 스틸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이드 패널이라고 해서 메인 골격이죠. 여러분 보시면 저겁니다. 주황색으로 모든 차가 앞쪽에서 이렇게 엔진 옆으로 메인 골격이 두 개가 나오죠. 그거를 인사이드 판넬이라고도 하고 저는 사실 저 부분을 앞쪽에 있는 메인 골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스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차대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뭐 지붕이라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알루미늄을 썼겠지만 한번 지붕 찍어 볼까요? 지붕도 스틸이네요. 옆으로 지나가는 라인 A필러 다 스틸이네요. 문짝도 스틸입니다. 그러면 뒤에도 한번 살짝 찍고 갈게요. 뒤에 휀다도 스틸이고요. 뒤에 트렁크도 스틸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는 일단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는 알루미늄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차값이 저렴한 게 아닐까 싶은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뭐 소재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거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 엔진은 BMW에서 자랑하는 실크6의 직렬 6기통의 트윈 터보죠. 이쪽으로 메인 공기, 밑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가 에어 필터를 거쳐서 터빈으로 내려갑니다. 터빈으로 내려가면 이쪽에 이제 배기 라인이 있죠. 직렬 6기통이니까 3기통, 3기통을 묶어서 작은 터빈과 큰 터빈이 돌아서 생성된 부스트의 공기들이 이쪽으로 오죠.
이쪽으로 오면 별도의 냉각수 보조 탱크가 달려 있습니다. 얘는 온리 이 인터쿨러를 위한 전용 서지 탱크입니다.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물과 그 다음에 요 앞쪽으로 라디에이터로 연결된 이 호스들 있죠. 요거랑 요거 두 개. 얘네들이 앞쪽에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냉각수가 충분히 온도가 떨어진 게 이쪽을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기 되게 촘촘히 되어 있거든요. 걔네들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요 통 자체를 온도를 이 엔진의 온도보다 현저하게 낮게 제가 봤을 때 얘네가 작동을 정말 찬바람을 샥 잘 맞으면 막 쏠 때 60, 70도까지도 제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그때 M4CS 같은 경우는 에어컨 프레온 가스가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달리고 나서 만져봤는데 오히려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에어컨 프레온 가스까지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냉각수로만 조절을 하는데 왠지 이거는 프레온 가스 관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달린 호스를 보면 프레온 가스 호스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시원해진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기 밑에 드로트를 통해서 바로 엔진으로 공급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BMW에서 자랑하는 M6기통 엔진은 더블 바노스와 밸브 리프팅, 그 다음에 트윈 스크루를 가진 트윈 터보의 힘을 빌어서 막강한 출력을 내죠. 400마력이 넘는 출력과 55가 넘는 토크를 내는데 보통 차들이 이 정도 크기에 만약에 이 차는 중량이 스틸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나가죠. 1600kg가 넘는데 보통 이 정도 크기면은 알루미늄 소재와 6기통 엔진이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4기통 엔진에 많은 전장류가 안 들어가면 무게가 한 1450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300마력만 돼도 굉장히 재밌는 차가 되는데 얘는 400마력이 넘고 토크가 56이 넘으니까 막 날아다니듯 힘이 쏟아져요. 근데 원래대로의 이 BMW M의 엔진이면 엔진이 미친 듯이 날뛰면서 굉장히 운전자가 어떤 아르레날린이 막 폭발하면서 엔진을 컨트롤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이 엔진은 그렇게 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더블 바노스나 밸브 리프팅의 세팅을 다르게 하진 않았을 거고 터빈을 다르게 세팅하면 토크가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고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는 피스톤이나 크랭크 축이나 이런 것들을 바꿨나? 근데 외국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크랭크 축을 이 아래 버전에서도 단조 크랭크 축을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그거를 뺐을 리는 만무하고 그러면은 드라이브 샤프트가 무거워서 그런가 휠이 무거워서 그런가 뭐 때문에 엔진이 미친 듯이 날뛰지를 않나 봤더니 일단 밑에 내려가서 보겠지만 배기가스 규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BMW, 벤츠, 아우디가 가솔린 차를 팔면서 OPF 필터를 지들 맘대로 삭제하고 차를 팔기도 하고 지들 맘대로 OPF 필터를 달고 나서 인증검사를 받은 다음에 양산되는 차는 OPF 필터를 반만 들어가는 걸로 넣기도 하고 디젤에서 질소산화물에 대한 그런 사건, 사고 게이트를 터뜨리더니 가솔린에서 또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올해 작년 말부터 해서 EU 환경규제단체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벌금과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 M2는 우리가 그동안 탔던 M3나 M4에 비해서 배출가스 규제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면서 느꼈던 엔진이 미친 듯이 날뛰던 자유로움이 배출가스 규제 때문에 상당 부분 묶여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6기통 엔진이 여기 있는데 BMW는 엔진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엔진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엔진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제 실린더 헤드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흡기가 꽂혀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엔진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맞아요. 얘는 엔진이 옆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크랭크 축이 있는 블럭까지 기울어진 건 아니고요. 밑은 또 수직으로 되어 있고 피스톤이 움직이는 곳이 약간 이렇게 블럭이. 그러니까 밑에 오일 서지 탱크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이제 크랭크 축이 돌죠. 그리고 크랭크 축이 돌면 크랭크 축을 돌리는 커넥팅 로드가 피스톤하고 수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수직으로 없어도 되죠. 크랭크 축이 어차피 도는 거니까. 올라와서 헤드 부분을 살짝 틀어요. BMW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헤드를 위쪽으로 살짝 틀어가지고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서 이제 크랭크 축을 이렇게 돌리는데 헤드를 살짝 꺾음으로써 전체 높이, 엔진 높이를 살짝 낮출 수가 있죠. 헤드를 똑바로 세우면 엔진이 더 높아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엔진의 높이를 살짝 낮추고, 그 다음에 직렬 6기통에서 내는 고유의 진동파를 헤드를 살짝 기울여서 피스톤들을 약간 사선에서 움직이게 해가지고 진동을 없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진동보다는 엔진의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엔진 특성을 갖고 여기를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고, 알터네이터나 모든 것들은 최신의 뭐 48V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여기 들어간 건 아니니까 일반적인 게 돼 있고, 전방의 추도를 위해서 여기 해놓고 밑으로 내려간 인사이드 패널 하고 얘하고는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M4나 M3에 비해서 얘가 사실 나는 차대가 약간 더 작지 않겠나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 차대폭이 실제로 더 좁은지는 아직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 운전석에 타봤을 때는 실제로 저는 차대폭이 더 좁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지 M4나 M3도 여기서부터 휀다까지의 폭이 이 정도 됐는데 얘도 이 정도 돼요.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폭이 걔네들보다 작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메인 프레임도 M4나 M3보다는 살짝 좁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BMW다 보니까 M이잖아요, M이니까 막강한 출력을 쏟아내기 위해서는 엔진과 그 다음에 차체의 뒤틀림을 완벽하게 막아줘야 되니까 보강재는 기가 막히게 돼 있죠. 여기에 있는 이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돼 있는 이 스트럿바하고 M3나 M4에 들어가 있던 카본 스웨이바라고 하나? 얘네들이 이걸 무슨 스웨이바라고 하나? 이런 이름을 쓰는데, 어쨌든 이것도 스트럿바의 일종인데 이쪽도 스틸 소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가 과격하게 횡지가 오거나 코너를 돌 때나 비틀림 강성을 요구할 때 이 스트럿바만 가지고 차체를 잡아도 되는데, 앞쪽으로 스웨이바를 이렇게 돌려갖고, 제가 얼마 전에 우루스나 또 무슨 차 할 때 엔진을 사방에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굉장히 세게 차체를 움켜쥘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쇼바 마운트가 안쪽으로 기울어져서 더 좁은 범위에서 이거를 잡으면 응집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강성이 더 올라간다. 근데 얘도 지금 그런 식이죠. 알루미늄으로 된 스트럿바를 굉장히 튼튼하게 그냥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차대로도 나가서 잡죠. 그리고 여기서 삼각구도로 나가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잡은 거죠. 그리고 나서 카본을 쓰는 이유는 강성과 유연함을 같이 가고자 할 때 카본바를 쓴단 말이에요. 이걸 쓰면 비싸죠. 비싼 대신에 유연성도 있으면서 강성을 같이 갖고 가요. 우리 자전거 같은 거 비싼 거는 카본 쓰잖아요. 카본이 어떤 기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티타늄에 비해서, 티타늄보다 강하진 않지만 티타늄만큼 강하게 가되 유연성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 아예 유연성을 못 가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내가 봤을 때는 유연성보다는 강성하고 성형을 하고 이 앞부분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카본을 썼겠죠. 스틸이나 쇠를 쓰게 되면 앞쪽이나 위쪽이 무거워지면 안 되니까 M의 운전 특성을 위해서 상부와 앞쪽으로 가는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카본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카본에 이 알루미늄 소재로 된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쪽에다 또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렇게 꺾었을 때 이쪽에서 지지를 안 해주면 얘의 강성이 또 물러지잖아요. 여기를 또 기가 막히게 지지를 했죠. 지지를 해서 이 차를 몰아보면 앞쪽이나 뒤쪽이나 아래쪽이나 어디나 다 돌덩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그냥 돌덩이 같은 느낌으로 단단하게 묶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아마도 위쪽에서도 이렇게 잡아주고 알루미늄 하나 없이 스틸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도 지금 에어필터 비스무리한 게 있는 거 보니까 얘가 트윈 터보니까 요 하나만 갖고 나는 아까 야 이게 400마력이 넘는 차가 에어필터가 이렇게 작으면 쓰겄나 했더니 여기도 있네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에어필터, 여기 이제 공기가 여기도 밑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도 밑으로 들어가고, 그럼 여기로 들어오는 공기는 에어필터를 통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긴 관을 타고 얘가 그대로 앞쪽에 있는 터빈으로 들어가네요. 다른 쪽에 있는 터빈으로 들어가고, 얘는 굵게 가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요 관을 얇게 처리한 이 관이 아마 저압 터빈을 돌리면서 풍부한 토크를 밀어주기 위해서 흡기관을 길게 설치한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얇게 설치된 게 맞아요. 얇게 설치돼서 앞쪽에 터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얘는 굵게 설치한 다음에 짧게 했으니까 대형 터빈으로 들어가는 관 같아요. 그래서 얇게 길게 가는 건 토크와 엔진의 어떤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면서 엔진 쪽에 공기를 공급해 주는 거고, 굵고 짧게 한 거는 대형 터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RPM을 3000 이상 띄웠을 때 엔진의 리스폰스 반응하고 막강한 출력을 쏟아부을 수 있게 해준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엔진의 어떤 전반적인 컨디션 관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약간 회의적으로 봐요. 왜냐면 3기통을 따로 묶었는데, 어차피 뭐 1, 2, 3 따로, 뭐 4, 5, 6 따로 한 게 아니라 물론 섞어서 했겠지만, 저는 사실 같은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작은 터빈과 큰 터빈을 따로 걸면 거기서도 왠지 이 모멘트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얘네들이 저보다는 더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같은 3기통을 뭐 1, 4, 6번이랑 묶고 뭐 2, 3, 5번이랑 묶은 얘네가 어떤 식으로 3개씩을 묶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나오는 배출가스가 균일한 저항이 걸리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3개 실린더에서 나오는 게 걸리는 저항과 3개 실린더에서 나오는 저항이 다르게 걸리면 운전할 때 운전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 주행을 하면 드러납니다. 그런 부분도 약간 매끄럽지 않다는 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본넷까지 다 스틸이니까 뭐 여기서는 뭐 따로 제가 설명할 부분은 없고, 앞쪽은 제가 지금 밑은 많이 뜯어놨기 때문에 밑쪽에 가서 얘기할 거고요. 희한했던 건 M2구, M이구 400마력이 넘어서 소재 부분에서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예 알루미늄이 없다라는 거에 어메이징하네요. 엄청나게 알루미늄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요즘 차들 여기 전선이 있길래 혹시 여기 배터리가 있나 했더니, 배터리는 다행히 트렁크로 가고 없고 앞뒤 무게 배분을 맞춰준 것 같고, 근데 얘는 다른 일반적인 차처럼 50대 50의 무게 배분이 아닙니다. BMW가 작은 차대에 M3나 M4나 얘 같은 경우에 6기통 엔진을 넣고 여기 터보에 전장류가 붙기 때문에 얘네들에 와서는 대부분 앞에 무게가 51이 다 넘어요. 51.5라든가 51.8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앞쪽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에도 라디에이터가 있고요. 저 뒤에도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밑에도 있고 바닥 쪽에 눕혀 있는 라디에이터도 있고요. 옆에도 라디에이터가 있고 여기에도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순행식의 인터쿨링을 쓰는데 왜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많을까? 앞쪽에 하나는 분명히 엔진의 냉각수를 시켜주는 라디에이터일 거고, 그 뒤에 있는 하나는 에어컨디셔너에 관련된 라디에이터일 거고, 바닥에 눕혀놓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필히 미션 오일 쿨러일 거고, 그러면 이쪽과 이쪽 중에 하나는 엔진 오일 쿨러, 그러면 하나는 뭘까요? 양쪽에 두 개가 엔진 오일 쿨러이냐, 아니면 양쪽에 무언가가 얘를 위한 별도의 인터쿨러 시스템을 따로 했느냐는 이따 밑에 내려가서 봐야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게 없네요. 본격적으로 M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M은 무엇 땀시 핸들링이 그렇게 기가 막히고 스티어링 느낌이 좋은 건지, 코너에서 왜 이렇게 빠른 건지를 파야 되는데, 일단 아까 제가 본넷 위에서 얘기했듯이 여기도 싹 다 지금 스틸이에요. 어디 하나 알루미늄 소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동안 차들, 현대차, 기아차 특히나 많이 하면 이런 도포제가 뿌려 있거나 이런 접합본드라든가 이런 데가 좀 되게 거칠게 돼 있고 불규칙하고 건성건성돼 있고 막 빵꾸 뚫어지고, 근데 얘는 이런 데 다 막혀 있고, 이런 데를 되게 촘촘하게 균일하게 되게 잘 뿌렸죠, 도포를. 사실 이런 본딩이 저는 강성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데, 현직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바른 건 도포일 뿐 차대의 강성과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왠지 저는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저는 이런 본딩이 잘 돼 있으면 강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아무튼 되게 잘 돼 있고, 희한하게 그 도포를 다 끝낸 후에 전체 도색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차가 깔끔해 보여. 근데 아쉬운 건 다 스틸이라는 거죠. 어디 하나 알루미늄 소재를 쓰지 않았고, 자, 이 차는 기존의 M과 다르게 가변 댐퍼를 달지 않았어요. M이라는 차를 탈 때 핸들의 반응성, 엔진 출력의 반응성, 미션 속도의 반응성, 댐퍼의 반응성, 이 4개를 묶어서 스포츠 플러스로 들어가서 M의 성격을 깨우는 차인데, 얘는 종발식 그냥 댐퍼가 들어가요. 자, 근데 댐퍼의 스프링이 하나, 2개밖에 없어요. 위에 있는 건 바로 꽂혀지는 거. 그러니까 스프링을 이렇게 달랑 2개의 권선으로 끝낸다라는 거는 이 스프링이 승차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짧은 거를 여러 개를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하는 것도 강하게 가는 건데, 그건 이제 되게 고급 기술이죠. 왜냐면 짧은 거를 여러 번 감아가지고 단단하게 잡을 때는 댐퍼와 함께, 댐퍼가 특성이 변하잖아요. 우리 슈퍼카들 보면 부드럽게도 가고 강하게도 가니까 그 모든 것들을 대응할 수 있게 스프링의 권선량을 많이 감아버리는 거예요. 강하지만 여러 개를 감아서 여러 개가 움직일 때 댐퍼가 좀 어느 정도 받아줄 때는 어느 정도 승차감을 줄 수 있게 하는 거고, 댐퍼가 세게 묶이면은 스프링을 두껍게 세게 스프링 레이트를 세게 하니까 딱딱하게 가는 건데, 얘는 현재 댐퍼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냥 댐퍼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종발식 댐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 스프링을 권선을 크게 한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고급 기술이에요. 딱딱하지만 포용성은 주겠다라는 거거든. 승차감이 결코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딱딱한데 2개밖에 없으니까 딱딱한데 넓게 크게 감고 위에를 좁게 감으니까 약간의 포용성은 주겠다라는, 이거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그리고 댐퍼가 차에 비해서 굉장히 두껍죠. 가스식 댐퍼인데 굉장히 두꺼운 걸 넣고 캐스터각을 1분만 여러 번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재미를 위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빠이 꺾어버렸어요. 원래 이빠이란 말 우리 젊은이들 쓰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베리모, 투머치 이런 좋은 단어들이 많고, 우리나라 말로는 사정없이 냅다 아니면 엄청나게 허벌나게 캐스터각을 딱 준 거예요. 이 정도로 댐퍼에서 캐스터각을 딱 꺾고 간다라는 거는 직발과 코너에서의 복원성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서스펜션이 위에 없어요. W25이 아니란 말이에요. 맥퍼슨이기 때문에 400마력이 넘는 차를 맥퍼슨 스트롯으로 핸들링을 잡겠다. 보통의 기술 갖고는 어렵죠. BMW가 갖고 있는 전매 특허. 남들이 맥퍼슨 서스펜션을 아무리 만져봤자 맥퍼슨 서스펜션의 부드러움과 간소함, 정비 용이성은 살리되 승차감까지는 살리더라도 운동 성능은 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일반 제조사들은 맥퍼슨을 가지고 90%만 성능을 끌어내도 성공했다고 봐요. 근데 BMW는 맥퍼슨 스트롯의 서스펜션을 가지고 120%의 성능을 뽑아내는, 그래서 BMW는 한때 망설인 적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W15으로 갔다가 실패를 했죠. W15으로 갔는데 오히려 승차감이, 운동 특성이 맥퍼슨만 못한 거예요. 원래 BMW는 맥퍼슨을 잘 만들어요. 아무튼 엄청난 댐퍼를, 캐스터를 딱 준 다음에 스프링 권선, 그리고 차대에 알루미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 레이트가 지금 강하단 말이에요. 이 강한 스프링 레이트가 움직이면서 혹시라도 불쾌함을 줄까봐 스프링 레이트를 받쳐주는 컵하고 위에 있는 컵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자동차를 만들 줄 아는 애들이니까, 우리 쉽게 생각해서 DN8 소나타 생각하면 돼요. 앞쪽으로 서브 프레임을 빼니까 차체가 딱딱해졌잖아요. 원래는 DN8 소나타급은 서스펜션을 알루미늄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DN8 소나타가 로우암을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어요. 왜냐? 진동이 너무 심하거든. 너무 차체를 꽉 잡으니까. 이 차도 마찬가지죠. 스틸이 많고 스프링 레이트가 강하니까 마운트 컵을 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죠. 알루미늄은 진동에 대한 포용 능력과 분산 능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고요. 자, 브레이크는 딱 봐도, 딱 보면 알겠죠? 딱 봐도 어마어마한 놈이 들어갔어요. 일단은 여기에 뚫어져 있는 에어로 터널이, 여기서 보면
가장 바람을 잘 맞는 곳, 여기. 여기로 뽕 뚫려갖고 저기까지 그냥 뽕 뚫려서 가요. 바람이 여기를 들어와서 요 관이 얇아져요. 관이 얇아지면 우리 흔히 유체의 흐름은 넓은 데로 들어와서 관이 얇아지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죠. 높은 속도가 아니더라도 여기서는 굉장히 바람이 어느 정도 속도를 갖고 들어오게 돼 있죠. 그 바람이 정확히 어디를 때리느냐? 여기를 때려요. 여기 뻥 뚫린 부분. 여기 뻥 뚫린 부분을 때리면서 요 디스크를 보면 디스크하고 벨이 거의 분리된 것처럼 보이죠? 여기 보면 벨에다가 심을 심어가지고 디스크를 공중에 띄우듯이 벨로부터 아예 분리를 시켰어요. 이건 뭐냐? 엄청나게 냉각 쪽에 심도를 기울여서 세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뜩이나 이쪽에서 바람도 들어오는데 디스크 자체도 키는 두께는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그래도 차 크기에 비하면 꽤 괜찮은 게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브레이크가 냉각 계통이라든가 어떤 브레이크 성능에 믿음직하게 그리고 얘네가 이걸 무슨 포지 뭐 어쩌고 저쩌고 브레이크 한 M 포지 뭐 어쩌고 저쩌고 브레이크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있는데 원래 이 M2에는 앞에 회색 계통이 들어가면 캘리퍼가 더 커져요. 이만큼. 그래서 6P가 들어가고 6P가 들어가고 뒤에 4P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는 앞에 4P하고 뒤에 2P가 들어가는 브레이크가 들어오더라고요. 뒤에 1P인가? 2P죠. 뒤에 2P로 해가지고 브레이크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제가 좀 자료를 알아봤더니 굳이 M2에 6P, 4P를 세팅하면 너무 차가 무겁고 4P에 2P만 묶어줘도 충분한 제동 성능이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이 차를 그저께 받아서 어제 타고 이렇게 보니까 브레이크 성능은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잘 듣고 연타로 3번을 때렸는데도 브레이크 성능이 지치지 않았어요. 그만큼 달리는 상황에서는 바람이 가면서 냉각이 잘 돼서 왠지 이 브레이크는 스틸 브레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서킷에서 꽤 괜찮은 성능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브레이크의 패드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 차급의 크기나 차의 중량을 생각했을 때는 작아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라인하고 배선들은 쏘는 차에 걸맞게끔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다 붙어 있고 여기에 이런 차고를 조절하는 센서가 있고 뒤에도 있어서 얼핏 이 차가 요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는 시스템이 돼 있나 했는데 요 컨트롤을 잘하려면 저 센서가 4바퀴에 다 달려 있어야 돼요. 4바퀴의 기울어진 각을 다 관장해 줘야 되는데 이 센서가 앞뒤에만 있는 걸로 보아서는 앞뒤에 브레이킹 시에 내가 봤을 때는 브레이킹을 해서 앞으로 차가 많이 기울어졌을 때 뒷바퀴의 그립을 관장해서 도크 팩터링을 관장시켜주고 코너를 탈출시킬 때 뒷바퀴의 접지의 양을 생각해서 M 디퍼렌셜의 작동 유무를 관장해 주는데 이 차의 매뉴얼에도 이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라고는 돼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이 차가 이 컨트롤을 페라리처럼 하려면 4바퀴의 차고 조절 센서와 휠 스피드 센서와 댐퍼와 차의 기울어짐을 관장해주는 높이를 묶어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 들어가야 100% 유호 컨트롤이 되는데 얘는 유호 컨트롤을 흉내내는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분들이 내 차는 유호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코너를 조져도 된다라고 하시면 사고로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나머지는 서스펜션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심도 깊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선 잘 안 보이니까 밑에 내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바퀴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뒷바퀴로 왔습니다. 뒷바퀴도 영락 없는 M입니다. 우리 정비 이승호 팀장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비가 많아가지고 바쁘다고 자꾸만 저를 안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비하러 오셔서 이승호 팀장을 좀 많이 혼내줘야 됩니다. 아주 그냥 그냥 일하는 것만 하려고 나를 아예 그냥 도와주질 않아. 아주 그냥 나쁜 놈을 시키셔가지고 그냥. 자, 뒤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스틸이죠. 희한하게 알루미늄을 쓰지 않았어요. 저렴하니까 그랬겠죠. 자, 그리고 먼저 댐퍼부터 보면 마찬가지로 상단 부분에 알루미늄 브라켓을 넣어서 진동을 흡수해 주기 위해서 했고 댐퍼 뒤에 것도 무지하게 두껍죠. 거의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이게 뭐 거의 그쵸. 여러분들 대충 봐도 알겠죠. 누구 거만 한지 대충 알겠죠. 거의 뭐 노사장 거만 해요. 그냥 끝장납니다. 노사장 거만 하면은 댐퍼가 끝장나는 댐퍼예요. 자, 그리고 앞에서는 제가 승차감을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를 포용하기 위해서 권선을 2개 반만 감고 굉장히 크게 감아서 승차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고정되어 있는 댐퍼하고의 궁합을 찾기 위해서 높은 기술이 들어갔다. 근데 슈퍼카들 보면 앞뒤에 다 댐퍼를 권선을 많이 감아가지고 강하게 하고 전체가 움직일 때는 승차감을 준다 했는데 슈퍼카는 전체 무게가 가볍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앞에 무게가 좀 있으니까 앞에는 저렇게 권선을 감고 뒤에는 딱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뒤에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분리되어 있는 차들 중에 이렇게 권선량을 여러 개를 쓰는 차를 여러분들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죠? 권선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다는 뭐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차는 뒷바퀴가 노면하고의 접지가 굉장히 중요한 차잖아요. 후륜으로 모든 출력이 다 쏟아져 나오니까 막강한 댐퍼하고 권선량을 저렇게 많이 여러 개를 해서 정밀하게 움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정밀함을 주는 거예요. 승차감은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굉장히 단단하되 치밀하게 움직여서 그러면 이런 거를 왜 앞바퀴에 넣지 않냐 그러는데 앞바퀴에 엔진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앞바퀴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불편해서 못 해요, 차를. 앞바퀴는 최소한 권선량을 좀 적게 감아가지고 움직임에 있어서 범위를 줘야 돼요. 그래서 앞바퀴의 전체 움직임보다 뒷바퀴의 전체 움직임이 훨씬 더 세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앞바퀴가 핸들이 움직이니까 앞바퀴가 세밀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후륜차들은 뒷바퀴가 접지에 있어서 굉장히 세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던 어떤 차에 보다도 더 많은 권선량의 스프링을 저렇게 해놓고 굉장히 딱딱할 거예요, 승차감이. 저렇게 해놓고 세밀하게 하고 막강한 댐퍼를 딱 묶어버렸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2개만 보더라도 이 차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굉장히 세밀하게 민감한 놈이 세팅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주행할 때 설명을 할 거고요. 자, 뒷바퀴도 투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이쪽이 하나 해서 투피에 뒷바퀴의 디스크도 웬만한 차의 앞바퀴보다 더 큰, 그러니까 이 차는 앞뒤의 무게 편향이 균등하게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뒷바퀴 쪽에 디스크를 이렇게 크게 잡고 투피를 넣어서 꽉 잡는다라는 거는 뒷바퀴 쪽의 무게 편향이 최소 50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뒷바퀴의 성능도 중요하다라는 거고, 보통 차들이 앞바퀴에 비해서 뒷바퀴의 브레이크는 냉각이나 또는 크기나 캘리퍼의 크기나 이 두께라든 게 앞바퀴에 비해서 현저히 작죠. 부실하고. 근데 얘는 딱 봤을 때 누가 보면 앞바퀴인 줄? 굉장히 크고 벨하고 디스크의 사이도 이렇게 해놓고 두께도 그렇고, 근데 여기도 녹이 좀 많이 났네요. 그리고 앞바퀴만큼 많이 다른 거 보니까 뒤에는 또 10가지 먹었어요. 그랬다는 건 이 차주분이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1000km 남짓한 차를 좀 과혹하게, 이건 내가 그런 거구나. 내가 좀 가혹하게 탄 거죠. 제가 이 차를 갖고 와서 좀 가혹하게 탔죠. 범인이 나였네요. 내가 타서 디스크가 현재 열을 좀 먹었습니다. 코너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좀 많이 당겨가지고 이 범인은 저였어요. 차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짓입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뭐 차가 뭐 나빠지는 건 없어요. 아무튼 뒷바퀴에 브레이크에 상당 부분 영향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거고요. 현재 서스펜션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이렇게 볼이 들어가 있는 거 하며, 얘는 뒤에 오링크가 들어갔는데 스틸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보통은 여기 트레일링 암을 요거를 스틸을 쓰잖아요. 얘는 스틸을 쓰지 않았어요. 하체에 대해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럼 밑에 내려가서 할 거고요. 뒷바퀴의 댐퍼의 수직값, 그 다음에 댐퍼하고 나란히 옆에 둔 스프링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댐퍼가 로우암에 묶여있는 형상이나 스프링을 봤을 때 얘는 스프링을 안쪽에 넣고 댐퍼를 바깥쪽에 길게 놨다라는 건 댐퍼의 역할이 크다라는 거죠. 그만큼 고성능에 집중된 차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스프링의 권선을 더 크게 하고 스프링을 뒤쪽이나 스프링이 오히려 바깥쪽으로 나와 있거나 그러면
승차감을 중요시했다라는 차인데 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뒤에 봤을 때 알루미늄이 들어가지 않은 거, 그리고 플라스틱을 넣어서 뒷자리에 승차감. 보통은 우리 뒷자리는 대부분 다 부직포를 넣죠. 돌이 튀겼을 때 소리가 되게 크게 나기 때문에 웬만한 차들은 다, 슈퍼카도 뒤에는 다 부직포를 넣어요. 근데 얘는 번아웃을 많이 하고 코너 같은 데서 드리프팅을 많이 하고 MDF와 요 컨트롤, 간접적인 요 컨트롤을 통해서 드리프팅 머신으로 차를 갖고 노니까 부직포 같은 걸 넣었을 때 다 찢겨져 나갈까봐 뒤에를 플라스틱을 넣었어요. 이렇게 뒤에 휠하우스 안에 플라스틱을 넣는 차들은 대부분 막 타는 차가 그래요. 막 심하게 갖고 노르라고 제조사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를 사면 막 타야 돼요. 살살 타면 그거는 제조사의 의도를 역행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막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걸 봤을 때 이 차는 되게 재밌는 차구나. 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